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신당 합류를 공식화하며 탈당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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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여당 대표 자격으로 첫 공식 일정이어서 관심이 쏠렸는데 먼저 첫 만남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난하게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제 오후 4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자리에서도 그 예양을 시켜서 아마 좀 그 적절한 수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상하는가 하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언어 구사 특징을 보면 어떤 그 근대적인 인간 그 상을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 동료 시민, 그러니까 my fellow citizens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잖아요. 이게 이제 공화국을 이루는 그 근대 시민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근대적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으로서의 공인과 개인적 존재로서의 사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법무장관일 때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 그 요지를 낭독하면서 결국은 개인으로서 어떤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그 피의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여당의 수장으로서 또 제1야당 대표 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때는 그건 또 구분을 하겠죠. 그런 어떤 근대적인 시민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양을 잘 지키는 만남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사인과의 그런 사인 입장에서 보는 만남이라서 분위기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과 여당 사는 대표 대 거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 간의 예양을 지킬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첫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사실은 이제 크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진 않았지만 뼈 있는 말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진표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의원 한 명 뒤에는 20만, 30만 명이 있다. 예. 예우를 해달라.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서 반박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본인도 많이 배우겠다 얘기했으니까 네. 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있을 때도 국회의원 한 명이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30만 명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거니까 본인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언어의 품격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이 저는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한동훈 장관이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 품격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하길 바라고 김진표 의장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입니다. 한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여태껏 워낙 날선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고 또 어제 특검법 통과까지 된 상황이라서 더욱 만남 분위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무난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무난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고 또 예전에 법무부 장관과 야당 대표로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여야 대표로 만나는 거잖아요. 상견례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크게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부각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중유골이 있어서 말 한마디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논란이 될 발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하시길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열심히 하셔라 이런 얘기 할 거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에게 선의 경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저는 크게 두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무슨 큰 문제가 부각되거나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상견례 끝나고 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만남이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처음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에 대놓고 날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여야 대표로서 통상적인 이례적인 만남, 이런 만남의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첨예한 현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가 처음 취임을 해서 이제 상대 당의 예방을 갔을 때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그 덕담과 예의를 갖추는 수준에서 보통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한 상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또 베일에 쌓여있던 한동훈 비대위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이제 43.7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5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 평균에 가깝게 적합하게 잘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인사의 메시지도 사실 명확하죠. 그러니까 중도, 어떤 청년, 여성 그리고 호남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동안에 좀 그 취약했다고 그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을 보강하는 인선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 당연직 두 분 외에 8명 중에 한 분만 국회의원이고 7분이 지금 비정치인이잖아요. 예. 국회 밖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일신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그러니까 젊어졌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인선된 두 분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증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발언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경우라는 분 같은 경우 최대 비극은 노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 예. 물론 이분이 나중에 젊은 세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랬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노인들이 오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한국 노인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비대위원장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분 박은식 이분도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가 남자다. 이 정말 잘못된 발언이죠. 여성들이 볼 때 이게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가 왜 남자가 돼야 되죠? 양성평등의 기본적 가치가 이미 정착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어떤 폄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선된 분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을 계속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총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말 한마디 발언 하나가 주는 파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특히 어떤 그 세대든 아니면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이든 양쪽을 한쪽을 공격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그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경우 지명자의 경우에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거셉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이 발언 자체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 맞습니다. 그 본인도 발언을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저는 대한노인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사과에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노인 폄하 발언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예전에 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유명한 노인 폄하 발언 있잖아요.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은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무슨 힘이 있나. 유시민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60대도 아니고 5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아서 사람이 멍청해진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70이 넘어서 뭘 배우겠느냐. 양이원영 의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이런 망언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민경우 비대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민경우 비대위원은 대한노인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직접 소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 논란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상 이건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의 그 SNS 발언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가 누군가가 인재 영입이 돼서 정치권에 처음 등장하면은 그 사람 SNS 샅샅이 훑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현미경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면은요, 그게 공인일 때 발언을 한 거하고 공인이 되기 전에 사인일 때 발언을 한 건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개인의 SNS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좋은 인재들은 정치권에 들어오는 걸 기피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공론장이 위축이 돼요. 평소에 내가 SNS에서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걸 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요, 정치권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만 정치권에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후에 인선 배경을 설명할 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공인일 때 발언한 것과 사인일 때 공인이 되기 전에 발언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취지로 좀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과하고 이분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여러 가지 뭐 민주당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발언 하나가 가져오는 무게감이나 그 발언 때문에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받게 되는 거고 총선에 이번에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내임덕이 바로 오게 돼서 정권도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두 분을 계속 같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한 문제이고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오늘도 뭐 만약에 뭐 송 변호사 말씀처럼 정면 돌파하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사적으로 예전에 있을 때 했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직에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한 문제를 뒤집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에 대한 후폭풍이 훨씬 클 거다.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저 같으면 이 두 분을 좀 다른 분으로 바꾸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통과된 쌍특검 법안인데요.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법안 통과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는데 자, 문제가 국민 여론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걸로 보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정부 여당에 좀 정치적 상상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이 특검법을 왜 통과시켰는지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요.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바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고 국회가 결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원하면은요. 개별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킬 게 아니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결의를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의도는 뭐냐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프레임에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는 정부 여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셨을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낭떠러지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야가 이 쌍특검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낭떠러지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뒤로 넘어지려고만 하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안 넘어지죠. 근데 그럴 때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팀의 리더가 앞으로 딱 세 걸음만 가자고 하잖아요. 뒤에서 미쳤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세 걸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자신의 차례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올 기회가 이미 지나갔어요. 이 법안을 가결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일부 수정을 해서 만약 가결을 했으면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명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는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부 여당이 세 걸음 앞으로 가면서 상대의 의표를 좀 깨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상대의 의표를 깨는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파장이 올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하고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니 전직 대통령도 DJ, YS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 특검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고 특검을 해도 특별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한다는 것 자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특검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또는 뭐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면 받는 게 맞고 본인도 예전에 대선 후보 때 특검법에 대해서 받겠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본인도 그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범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정면 돌파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뭐 이거 특검법 통과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오자마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에게 또는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재의표결 시기는 제한이 없어서 시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고 탈락자들이 나왔을 때 그때 재의결을 한다면 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시나리오를 좀 민주당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명분을 잃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에 의하지 않고 굳이 개별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것 자체가 정말로 특검을 하려고 이걸 한 건지가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해서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왔을 때 이걸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늦췄다가 표결을 하면 사실 특검 수사가 정말 급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정말로 이걸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면요. 돌아오자마자 제때 표결해야죠.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명분을 잃는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것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2요구권이 왔을 때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공천이 다 마무리된다고 하면요. 공천을 받은 분들, 왜냐하면 이게 제2요구권이 들어와서 다시 재평을 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예.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 받은 분들 중에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거부권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가 있어서 특검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의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의장하고. 근데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계속 미뤄주고 하겠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연히 12월 안에 처리하길 바라겠죠. 그래야 사실은 공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여야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수당이 민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12월 안에 이걸 다시 표결하자고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연이은 탈당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탈당 선언 더 이어지게 될까요?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천하람 위원장의 탈당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범위 내에 있죠. 그러니까 천하 용인 중에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은 탈당이 유력시 되고 있었고 그 예상된 탈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탈당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 본인의 지역구가 지금 전남 순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당 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더 득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천하람 위원장의 코멘트 중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던데 순천 출마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향후 당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연성을 열어두려고 한다. 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 정치인의 언어를 환원을 해보면은 당과 논의해서 수도권으로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속 순천에 도전했을 때 반복해서 낙선을 하고 언제 당선될지 기약이 없죠. 그러니까 보수판 허대만, 그러니까 허대만이라고 하는 분이 경북 포항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계속 출마를 했다가 7번 떨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판 허대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해서 사실은 신당에 합류하면서 나는 당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데로 뭐 험지로 간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어떤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보고요.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께서 탈당을 하셨는데 네. 사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멘탈리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석현 전 부의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연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는 탈당 선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탈당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시작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공천이 탈락한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이제 공천 신청하고 가능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서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천이 탈락되고 특히 뭐 그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탈락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쉽게 그걸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또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시작하는 이 신당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 아직은 의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본인이 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플랫폼 정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조직이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을 받을 거냐 하는 부분. 이건 뭐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만약에 정말 예전처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뭉치게 되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새로운 선택지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보수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은 분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좀 예상이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석현 이제 전 의원, 그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출마를 공식화하셨어요. 제 생각이고요. 물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이석현 전 부의장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마했을 때 본인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요즘 분위기도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선 의원들이 다시 공천받는 부분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석현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출마를 좀 더 공식화하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걸 띄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가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신당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신당을 준비한다는 게 본인이 신당을 준비한다는 게 하나의 당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12월 말까지를 이낙연 전 대표가 시한으로 정해놨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합류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안 만들게 되면 본인은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아마 미리 생각하시고 본인의 신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석현 전 부의장 입장에서는 출마를 공식화하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니면 사실상 이낙연 신당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압박이라고도 생각해요. 이제 제가 압박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나도 나갈 테니까 빨리 신당 만들어 달라라고는 요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거든요. 제 분석은 따르면. 그래서 이석현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다른 뭐 당이든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혼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지역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좀 민주당세가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하나의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지도,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신당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석현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합류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본인의 신당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는 의미의 현해살수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게 물론 뭐 여러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를 내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언론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손을 놓으라는 표현인데 이게 손을 놓는다고 하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권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저는 들었거든요.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의 분열을 절대로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내 사실은 이제 불만을 갖고 있거나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공천에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전후의 뭐 시체 위에서 뭐 승리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그것도 공천과 연관된 발언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공정성을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재명 대표도 뭐 거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천을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 공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표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선명하게 뭔가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공천의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대표를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해살수가 절벽에서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놔야 산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 대표직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이 정세균 총리가 이런 표현을 하신 거는요. 지금 민주당의 당내 사정이 너무나 비명계는 다 공천에서 몰살되는 그런 그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성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역 의원 지역구가 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에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수행실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분도 시흥시장 재선까지 하셨는데요. 그 공천 부적격 판정 역시 받았어요. 그 지역구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예요. 이렇게 친명계 핵심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그렇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 비명계는 전부 다 공천에서 배제되고 아웃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당이 통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함의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지금 뭐 이원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예비 후보 통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다 뭐 공천에서 학살되고 이런 건 아니고 예비 후보 심사에서 비명계로 분류된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예비 심사는 통과했고 공천 과정을 놔두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소위 뭐 친명계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시는 현역분 신인들 이런 분들이 100%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전 총리의 말에 당 대표로서 혁신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요. 최진봉 교수의 해석은 앞서 조금 이제 정 전 총리의 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랐으니까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
놓겠다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을 비껴갈 수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을 리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통합이 상당히 요원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잘못됐죠. 그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하는 거는 대단히 그 사려 깊지 못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방부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건 바로 시정해야 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예.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행동이에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일본의 논리예요. 영토 분쟁을 자꾸 분쟁화시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요. 사법재판소 이런 데 계속,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 제소를 해가지고 이걸 자꾸 분쟁 지역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우리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명확히 우리나라 땅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팔아먹겠다는 겁니까 대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방부 장관 저는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가 있어요. 저기 교재에. 한반도 11번 등장한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 있어요. 이거 의도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아니 독도에 대해서 분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걸 국방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들 정신교육하는데 그 교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한테 어떤 대적관을 심어주고 어떤 국토 안보에 대한 신념을 심어줘야 될지 이걸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한다는데 제대로 검토해서 관련된 사람들 다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장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저는 당장 물러나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요 나라를 그냥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좀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대우각성해야 된다는 점에 저도 매우 동의해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좀 안이하게 여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국방부 장관처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